윤석열 대선 후보, 그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은 캠프도 꾸려야 하고 활동하는 근거지도 있어야 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윤석열 씨 캠프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6월 15일 이런 뉴스가 나왔죠. 윤석열 씨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공유 오피스, 그것을 캠프 사무실로 할까 이렇게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먼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선거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로 한다. 아무리 모든 것이 튀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선거 사무실은 선거 사무실의 기능이 있죠.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6월 20일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사진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바로 광화문에 있는 이마 빌딩, 거기에 윤석열 씨의 대선 캠프 사무실로 알려진 곳이다 하면서 그 사무실에 내부 공사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다, 아주 큼직한 공간이다,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도 벌써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다 하는 데서 여기에 일할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월 23일 중앙일보에서 이 사무실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 캠프 사무실 임대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그러면 장소는 같은데 아직 임대 계약도 안 했구나. 그저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은 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계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공사도 하고 있다. 물론 계약했다는 뉴스도 별도로 나왔습니다. 사실관계가 어찌 됐든 아무튼 이미 일이 이만큼 진척됐다 했던 것이 아니다, 아직 덜 됐다 하는 뉴스인 것은 분명하죠. 여기에서 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는 그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중앙일보는 이 사무실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경복궁과 가깝고 청와대와 가깝고 1997년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가 바로 이 빌딩에서
선거 캠프를 꾸렸다. 이회창 씨 이름이 나왔습니다.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역시 그래서 그렇구나. 윤석열 팀이라고 하는 데는 반기문 색깔과 이회창 색깔이 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팀은 바로 이러한 색깔, 반기문 씨, 이회창 씨로 표현되는 그런 색깔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의 관계자가 사무실 관련해서 조금 더 소상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대선 캠프로는 이미 이렇게 여러 번 보도가 된 광화문 이마빌딩 사무실, 그거 그대로 쓴다. 여기에 추가된 새로운 사실은 이와 별도로 소규모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물론 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별도의 단일팀이 사용할 소규모 사무실을 따로 마련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죠. 처음에 그 넓고 큰 같은 층에 넓고 큰 그 사무실이 있는데 소규모의 단일팀 사무실 따로 마련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사무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 알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책에 잡힌 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면 좀 보안에 편리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진을 봤다. 사무실이 크더라. 그러면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윤석열 팀에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그 전체와 따로 구분되는 소규모 팀을 조직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당연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윤석열 팀이 그만큼 학습을 했다. 좀 나아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이번 주 들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아주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 이런 대체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윤석열은 7월 초까지는 대선 출마 선언 못한다. 결국 인척들, 법적인 인척들과 관련된 엑스파일이니 그것과 연결지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는 윤석열 씨는 6월 27일로 알려져 있는 대선 출마 선언을 또 연기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6월 23일 과연
그랬습니다. 윤석열 씨는 6월 27일의 출마 선언을 연기한다 하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씨 측의 관계자의 말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당초에 6월 27일로 예정했던 출마 선언은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며칠 수년 될 것 같다. 수년은 뭐 뒤로 밀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그러면 6월 27일에 출마 선언한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못한다가 되겠죠. 안 한다가 아니고 못한다. 그래서 뒤로 밀리게 됐다. 더 늦게 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뒤로 미루는데 다름 아닌 며칠 미룬다 이런 부분이죠.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 날짜를 다루는 단위가 있죠. 보통은 일주일 아니면 열흘, 한 달 이런 식으로 그 날짜의 길이 이것을 정합니다.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보다 짧은 기간을 가리키죠. 일주일이 넘으면 일주일 남짓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보면 6월 27일은 안 되고 이랬으니까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것이 며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기간도 조금 더 그 폭을 좁힐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팀이 가두리 양식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달리 표현을 하면 윤석열 팀이 이 날짜를 더 앞당길 수도 없고 더 뒤로 많이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하죠. 일단 이번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그동안 쭉 이야기가 있었던 윤석열은 6월 27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이었다. 그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때쯤 이것이 아니고 6월 27일의 이 행사는 확고한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의미가 있는 그 장소에서 이회창 씨가 과거에 대선 캠프를 차렸던 그곳에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광화문 바로 그런 장소에서 게다가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다. 우리가 짐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러한 그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정말 짠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사, 이 장소,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 이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고 최초인 이 행사를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각인시키는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해놓고 있었구나. 분명히 그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긋났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망가졌을까? 누가 망쳤을까? 그것은 바로 리마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이동훈 사건 바로 그때하고 맞아떨어진다. 이거 이동훈 사건이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망쳤다 하는 이야기는 뻔하죠. 지금에 와서 그 행사를 연기하게 된 사유, 그리고 이미 공사 사진까지 다 보도됐는데 계약까지 보류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어떤 대단한 그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동훈 씨가 과연 진짜 배신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도 아마추어스럽게 서툴게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사건을 저질러 버린 것인가? 이런 가능성들이 있죠. 이동훈 씨가 배신자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지난 리마연의 윤석열 엑스파일 방송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왔다. 그런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이게 단지 윤석열 씨 관련해서는 자꾸 실체가 없다. 본인이 안 보인다. 말도 전해오는 이야기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나마 분명해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대선 출마하는구나. 6월 27일에 하려고 준비했고 했어야 하는데 방해를 받아서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나마 신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날짜도 뒤로 미루게 됐고 참 고생하고 있구나 싶죠. 어떻든 윤석열 씨는 그러면 언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한번 그것도 분석해 보기로 하죠. 윤석열 팀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일을 6월 27일로 잡았다가 이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뒤로 물리게 된 것이죠. 일단 27일은 안 되니까. 그래서 6월 28일 이후에만 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마냥 뒤로 갈 수 없는 또 다른 한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딱 막아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뒤로 달아나려고 하니까 뒤에서 다시 문이 닫힌 것이죠. 그게 바로 장성철 씨가 이야기한 7월 2일 이후설 이겁니다. 장성철 씨는 당신은 X파일에 맞아서 추락해야 돼.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X파일은 진짜야. 7월 2일에 장모 재판이 있는데 그게 유죄면 당신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갔죠. 따라서 이 퇴로가 차단된 것은 7월 2일이라는 게 그 마지막 선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는 7월 2일 이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들의 프레임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날짜의 폭을 줄일 수 있죠.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이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가두리 양식장에 갇혔다.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 씨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고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게다가 이제 7월 1일까지 우리가 잡았는데 6월 말까지 출마 선언을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죠.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와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에 가장 부응하는 날짜는 결국 6월 중에 잡아야 하겠죠. 그래서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씨 측에서 다음 주 초라는 그 언급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틀 정도로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6월 28일이 아니면 6월 29일에 출마 선언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최선의 선택이 여기에 있겠지만 또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캠프 사무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 날짜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딱하게도 지금 윤석열 씨 팀은 가두리 양식장에 갇혔다. 밖에서 이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 반경을 계속 좁히고 있다. 그런 것을 보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윤석열 씨는 이 정치계의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선하고 신선해서 인기가 있죠. 그러나 그의 최대 약점은 바로 신선하기 때문에 초보다, 아마추어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윤석열 팀, 윤석열 씨 이것은 매번 주의에 휘둘리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에 휘둘리고 그것도 아주 심하게 휘둘리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죠. 바로 이런 면에서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짬밥이라고 하는 거, 그 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세상이다. 초보자가 나와서 설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영역에서는 그런 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초보라는 것이 출발부터 핸디캡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관련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초보라는 것과 윤석열 팀은 팀을 구성할 때 동지들을 모아서 규합해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하다고 소문이 난 낯선 사람을 영입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아서 영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정당도 그렇고 어느 인물을 중심으로 그 대중이 결집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에, 무게중심을 차지하고 거기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 또 열정적으로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영역을 채워서 팀을 이루는 겁니다. 중앙의 핵심이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아니고 갑자기 그것도 무보수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 갖고 왔을 때 뭐가 없습니까? 뜻이 없죠. 중심의 역할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활동을 할 때 중심, 그 무게중심을 구성할 이 동지를 규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치에 새로운 사람이니까 동지가 있겠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 규정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남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일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 국가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죠. 그런 것을 같이 한 동지는 그가 정치가 아닌, 사실 정치를 계속했다는 것은 이건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했던 데서 동지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공존해야 한다. 그러한 수십 년 뜻을 같이 해온 동지들부터 불러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동지들이 다 좋은 자리에 있어서 올 수 없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는 되겠죠. 얼마 전에, 벌써 몇 해 전에 양정철 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알았을 겁니다. 그때 무슨 팀을 만들고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들을 내용은 이겁니다. 저마다 자기의 전문직과 어떤 것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동지로서 그 일을 버리고 팀으로 옮겨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희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의미 있는 이 대선 전국이라는 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자기의 기존 터전을 떠나서 동지로서 뭉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게중심을 형성하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팀을 보면 온통 프락치, 자살 특공대에만 득식을 거린다. 이렇게 잘 뒤져보면 유능하다고 소문난 게 언론이 그렇게 딱지를 붙여줬든지 자기가 그렇게 알리고 다니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5,100만을 보면서 무슨 특별한 천리안이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충성하는 다른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는 프락치가 됐든 꼬리표가 달려있든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리더십과도 관계가 없고 사실 어느 부분은 경력이나 또 다른 어떤 두뇌 능력이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문제다.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팀에서는 이제 재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를 연기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하는 뜻입니다. 속칭 배신자 색출,
이것도 해야 하겠죠. 그것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걸 못한다면 안방에서 수류탄은 또 터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윤석열 팀을 보면 윤석열 씨 자신은 초보인데, 뭐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보인데 그 작전을 세우고 기획하고 또 그 어떤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좀 원로만 있는 듯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충청도스럽다. 뭐 굳이 충청도를 내세워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충청도스럽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팀이 보여준 그러한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우유부단한 이런 것이 모두 윤석열이 초보여서 그런 것일까? 사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을 때라든지 또 검찰청에서 업무 지휘를 했을 때라든지 했을 때 그렇게 우유부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빠르고 그리고 아주 명석한 그런 분명한 지시를 하고 맺고 끊음이 분명한 이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억하고 있는 모습과도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충청도의 구정치인 그들의 어떤 그 코멘트나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기획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난 김종필 씨가 지금 여기에 온다 해도 저렇게 밖에서 뭔가가 있으면 바로 영향받고 혹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유부단하게 이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선이라고 하는 결국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떤 승부를 가리는 것이 있으면 1등만 뽑는 이런 경우에 이 충청도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딱 2인자 성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2인자가 제 아무리 훌륭하고 안타까워도 대선에서 2인자는 필요가 없죠. 따라서 대선에서 선거 승리를 하려면은 이 2인자스러움, 2인자의 한계,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뭐 담대한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은 제일 높은 곳에 혼자 올라설 수 있는 패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2인자들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차원을 넘어서는 이런 결단이라고 할까 깨달음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의 함정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패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한간에서는 갑자기 패기가 젊은이의 어떤 그 겁없이 덤벼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패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제왕의 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리마연의 강의를 잘 들어보면은 그 폐기가 어떻게 헌법 합치적인가 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 김종필 씨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책 홍보를 했습니다. 자기 측근이 홍준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책을 썼다. 참 좋은 책이다. 이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처음에 보고 계속 JP 이야기를 해서 잠깐 상황 파악을 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글쓴이가 홍준표를 JP 이런 이니셜을 쓴 것이죠. 보는 사람이 아주 혼란스럽다. JP가 경남도지사 했나? 그리고 2017년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왜 선거 끝나고 나서 JP를 만나러 갔는가? 이게 이제 그 이니셜을 써서 읽는 사람이 오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JP 쓰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 그거 쓰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 거 쓰고 싶습니까? 책을 보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 마이너스 효과 대단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